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겐다이 비즈니스 칼럼인데요. 제목은 스가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대성공과는 거리가 먼 수많은 이유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구구 잡지임을 무색하게 합니다. 장문의 칼럼이라 주제를 묶어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미길에 올라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모습이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방미가 대성공한 듯한 분위기다. 과연 정말 그럴까?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되짚어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스가 총리가 자주 자랑했고 일본 언론도 거듭 보도했다. 실제로 첫 대면으로서의 정상회담이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일본이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고집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성과를 빼앗겨버린 건 아닐까? 애당초 왜 일본이 첫 번째였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나 스가 총리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두 가지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로 중국의 위협에 주춤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을 대항 교두보로 삼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는 첫 번째를 필사적으로 다투는 경쟁자가 일본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첫 번째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뿐이고 다른 나라들은 몇 번째보다는 어떤 내용의 회담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만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신경을 쓴다. 어느 전 주미 일본 대사는 나에게 이렇게 탄식했다. 내가 주미 대사로서 가장 큰 미션이 취임한 대통령과 첫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과거 한 번은 일본이 이 일본 경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다.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갑자기 한국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모리 요시로 총리보다 11일 먼저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실의에 빠진 모리 총리는 방미 한 달 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그래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아소다로 당시 총리는 1번 경쟁에 매달렸다. 그 결과 그해 2월 1번을 차지했다. 아소 총리는 우쭐했지만 그 반년 뒤에는 총선에서 역사적 대패를 당하며 자신의 정권이 날아간 것은 고사하고 자민당도 하야하고 말았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아베 총리가 취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선 후 불과 9일 만인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려가고 말았다. 전대미문의 스타트 반칙 1번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 만인 2월에 다시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 스가 총리다. 다시 묻지만 첫 정상회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만약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일본 경쟁에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일본이 처음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성과를 빼앗긴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공동성명의 다음 구절이다. 2021년 3월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공동발표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국 능력을 이용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하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미군은 지난 3월 1일 중국에 맞서기 위해 PDI, 즉 태평양 방어구상 방침을 제시하고 향후 6년간 27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 PDI의 핵심은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따라 중국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치처의 제1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지난달 3일 미일 2+2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다. 이때도 스가 정권은 새 국무장관과 새 국방장관이 첫 방문처로 일본을 선택해줬다고 강조했고, 일본 언론들도 일본이 미국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방위 관계자가 말한다. 지난달 2+2에서는 당연히 PDI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일본 측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번 가을까지 평화의 재전과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미사일 얘기는 총선 후에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총선 후 연말까지 다시 한번 미일에서 2+2를 열게 됐다. 이처럼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져 왔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 백악관에서 첫 번째 회담이 열렸던 것이다. 그리고 공동성명에 있듯이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게다가 공동성명은 이렇게 계속된다. 미국은 또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 열도에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함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이 통치에 피해를 입히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 이는 이른바 센카쿠 조항으로 불리는 것이지만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기초가 되고 있다. 얼핏 보면 가까운 미래에 중국군이 센카쿠 탈취 폭거에 임했을 때 세계 최강의 든든한 미국군이 지켜줄 것만 같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해석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주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센카쿠 열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고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빼앗겨서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사라지면 미국은 무력 시위로 나올 의무가 없는 것이다. 나는 무인도 정도는 자위대의 힘으로 지키라며 미국이 일본에 미루는 듯 싶다. 실제로 올해 2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상징하는 일이 벌어졌다. 2월 23일 미 국방부 대변인이 회견에서 센카쿠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을 분명히 지지한다는 과감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중국 정부는 발끈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인 2월 26일 대변인은 뒤바뀐 슬픈 발표를 했다. 나의 실수로 혼란을 야기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센카쿠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존 정책에 변경은 없다. 3일 천하로 끝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는 대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스가 정권의 능숙한 유도에 따라 일본 언론은 52년 만에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명기했다고 호들갑스럽게 보도했다. 해당하는 곳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미일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만이 아니라 대만 해협이다. 게다가 미군도 자위대도 대만을 방위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말일 뿐이다. 일본 대형 매체의 보도는 최근 일본 정부에 지나치게 동화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보도란 본래 자주독립 10개의 회사면 10가지 색깔이어야 하는데 일본 대형 매체의 보도란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정부의 뜻을 보도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NHK 등이 1969년의 미일 공동성명을 알렸지만 2년 후 닉슨 대통령은 맹우이어야 할 사토 총리를 배신하고 미일과 국교가 없었던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다. 일본 정부의 청천벽력이었던 닉슨 쇼크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존 켈리 특사를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상하이에 파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미국 주요 기업 CEO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경쟁 대결 공조의 새 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